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구구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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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할게요.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쿠마입니다. 한 주가 아니군요. 오랫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범래님도 머리 하신 거예요? 그럼 범래님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됐겠어요? 오늘 잠깐만 근데 쿠마님이 머리가 한층 밝아지셔서 네. 거의 금발이 되셨어요. 소녀시대 머리 같아요. 소녀시대. 아니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내부에서 꽤 오랫동안 쉬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물론 녹음본은 매주 올라갔지만 저희 거의 3, 4주 만에 모였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에 집에 내내 있었는데 이번 황금 연휴 때? 네네. 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해요. 근데 아침 7시부터 거의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소음이 심하면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기는 창과 약간 방패의 귀찮은. 대결이야. 저는 이사했어요. 맞다. 저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 좋겠다. 한번 뭐 놀러 오시든가. 작은 집 아니에요? 나름 커요. 근데 혼자 사는 거 치고 나름 큰데 뭐 이렇게 사람을 한 4-5명 들어오게 되면 꽉 차는 그런 거죠. 범래님은 머리 뭐 하신 거예요? 뭐라고? 파마. 파마한 거예요? 저 원래 아니에요? 해요, 파마. 진짜? 진짜? 처음 한 사실. 와, 대박 사건. 나 근데 처음 이번에 알았어. 좀 짧아지셨어요 머리. 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직모가 너무 심해서. 그렇구나. 안느님도 머리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몰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개빡칠 뻔했는데 다행히 알아봐 주셨네요. 그냥 5대5로 나눈 거 아니에요? 염색했어 이 자식. 염색했어. 근데 제 머리가 완성본이 상상도 아닙니다. 못했네. 에? 다음에 네. 또 다시 바뀌어올 그 거예요. 뭐 목적하는 컬러가 뭐예요, 그러면? 비밀입니다. 오케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원래 염색을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다 안 될 것 같다고. 상술 아니에요? 그럼 돈을 두 번 내요? 있어요. 후원과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딕체 A님이 나일강의 흥망 컴퓨터 학개론 금과 화폐에 각각 500원 후원해주셨는데 이후에 금과 화폐 500원 추가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1번 까먹었다. 그래서 다시 했다. 2번 진짜 마음에 들어서 마음을 표하셨다. 호자이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중앙청길고리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요. 금과 화폐에 1,000원, 유해세소님 컴퓨터 학개론에 1,000원, 소시미님님다님이 금과 화폐에 1,900원, 교도소에 1,2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제가 이 소시민입니다님 후원에 댓글을 남겼는데 이 숫자들의 의미가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냥 랜덤인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400원, 8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교도소에는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뭔가 본인만의 이유가 있으신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링케이스 님이 회계의 역사 국가부도의 날 금과 화폐에 각각 2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 댓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읽고 싶은 댓글이 2개 있어서 아주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하이델롱님이 영화 숨바꼭질 보면서 안느님이 추천해주신 애니메이션 있었는데 제목 까먹었다고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똘기님이 거의 로봇 마냥 핫썸머 특집 후반부에 코렐라인입니다 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좀 무서웠어요. 검색하면 나오나 봐. 아니 저는 무서웠어요. 이걸 듣자마자 저 댓글을 보자마자 제 눈앞에 핫썸머 특집이다 라고 이게 떴어요. 그것도 19-2회. 이거 검색해서 안 나오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거죠.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나온 거죠. 머릿속에서 검색했다고. 저는 제 취미가 지지익선 듣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네. 제가 통계를 종종 보잖아요. 청취 시간 통계가 있어요. 거기 제가 떠요? 1위세요. 진짜로? 대박 사건. 그건 몰랐네. 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청취 시간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1일. 와, 그 정도예요? 1일을 넘는 분이 종종 계세요. 이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전 똘기님이 있길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에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똘기님인 것 같더라고요. 좀 지나쳤네 그거는. 그리고 브림님이 저의 멘트에 감동받아서 회원가입까지 하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셨어요. 바로 무슨 에피소드였냐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네. 마지막에 나레이션 했던 거? 좀 네. 오글거리게 했던 거? 감동적이었던. 기억나요. 네, 그게 감동적이셨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저도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브림님. 저는 고딕제이님이 다니엘 기원에 재밌었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노래 멋진 선곡인 듯 빵 터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굳이 저렇게 다시- 읽어야 된다고? 다시 살려봐요. 이게 뭐야? 제 최선이었어요 이게. 이거 제 선곡이거든요. 그녀를 만나기 100m 100m 전. 네. 제가 원래 사실 그 노래 말고 아이유의 입술 사이 거리 50cm를 하려 했었어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 청취자분들 보면은 그 나이대 분포가 네,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보키니님께서 댓글을 2개 달아주셨는데 네. 뭐 댓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께서 이제 해외에서 지지익선을 들어주고 계신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형님의 아이들을 빌리신 분 맞나요? 네. 제가 이분 댓글을 읽고 좀 알아봤는데 해외에서는 댓글을 달 수가 없나 봐요. 저희 통계에는 해외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통계가 있긴 한데 좀 엄청 적은 숫자여서 몇 명인지 도저히 가늠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또 후원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발제 누군데요? 오늘 발제 저예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우왕. 여러분 쿠마님 인스타그램 파셨어요. 저 자주 봐요. 부키쉬라고. 네. 많이 오세요. 개인 인스타 말하는 거예요? 네네, 개인 인스타. 근데 지지익선에 홍보하셨잖아요. 아, 네. 홍보했어요? 제 글을 지지익선 계정에 올리기에는 좀 부적합해 보여가지고 그냥 제 계정에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누구시죠? 까먹었다. 네, 저자분들은 김성우 님이랑 엄기호 님인데 이 두 분이 문해력,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이분들이 학자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눈 8번의 대담 모음집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책 중에서 무엇이 더 이제 우세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책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종이책이 없어질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는 사실 전자책이 나올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다르죠. 전자책은 어쨌거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읽기 행위,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다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영상이나 오디오 매체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해력이라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을 잘 읽으면 혹은 단어를 많이 알면 문해력이 높다 혹은 리터러시를 갖추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책을 읽는 방법과 영상을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이 리터러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글자가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편의상 말의 시대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있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말로 얻었겠죠? 그렇죠. 구전. 당연히 말로 얻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굉장히 말을 잘하면서 동시에 지혜롭다 아니면 학식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제 똑똑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그것은 네모네모네모 해라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이 말의 세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과장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약간 허술하고 과장이 돼도 재미가 있으면 좋은 이야기다 혹은 좋은 이야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에피소드 뭐라고 하죠? MSG? MSG. 네. 전혀 다른 단어를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러게요. 둘이 대본을 준비한 건가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모르겠네. MSG 맞아요? 아, MSG 왔는데 네. 제가 얘기하려던 건 이렇게 소개하는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일화에 MSG 좀 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다 아시죠? 네. 원래님 표정이. 아니 네, 에피소드를 던졌고 그걸 MSG로 해석한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말이 지배적인 소통 수단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쇄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쇄혁명이 정확히 어떤 혁명인가요? 저요. 인쇄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저 인쇄혁명 알아요. 안다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냥 알아오라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내가 설명도 해야 되는 거야? 왜 제가 설명해요? 내가 안다고 아 이년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범례님이 준비해 왔어요? 2줄 정도만 짧게 아 준비해달라고. 나 그냥 읽어만 진짜? 봤는데. 그런 모종의 대화를 두 분이서 나누셨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나눴어요. 발전- 네. 누구랑 공개적으로 나눴는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인쇄혁명은 그때 당시 종이의 엄청난 발달,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종이가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생긴 인쇄혁명입니다. 네, 아느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게 인쇄가 너무 잘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써놓으면 더 이상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전 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한번 써놓으니까 더 이상 바뀌지 않아.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비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했던 말이랑 지금 하는 말이랑 좀 달라도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뭔가를 써놓으면 너가 저번에 네모네모라고 하더니 이번엔 세모세모라고 하네. 너가 쓴 글을 다 봤다. 네가 네모라는 거냐 세모라는 거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말의 세계에 있었던 과장이라던가 허술함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요. 써놨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논리적이지 못하면 욕을 굉장히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앞에는 말의 세계라고 했고 이거를 글의 세계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글의 세계에 재미있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주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건데요. 이제 내가 뭔가를 기록할 수 있게 됐잖아요. 똘기님처럼. 네. 그래서 옷걸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새싹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커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만물에 대해서 써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내가 기억한 거 느낀 거를 그대로 기록을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세계 그러니까 세계랑 나가 있으면 세계는 비교적 수동적인 해석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나는 그러니까 개인은 해석의 자유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제 현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심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를 연결하는 수단이었다가 이제 오디오와 영상으로 넘어왔어요. 이 오디오와 영상 미디어가 완전히 지배적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오디오도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됐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죠. 우리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찾아보나요? 뭘 찾아보냐는 게 어떻게 찾아보냐고요? 어떻게 찾아보나요? 나무 위키. 나무 위키. 또? 나무 위키? 너 나무 위키 많이 보지 저 않아요? 엄청 많이 봐요. 유튜브도 많이 보죠. 그렇죠. 유튜브도 많이 네이버 보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그런데 요즘은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요. 특히 여행 같은 거. 여행 영상. 이런 거를 내가 직접 그 거리에 간 것처럼 느껴볼 수 있도록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 보는 거. 이게 옛날에는 제가 말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글의 세계에서는 책을 읽거나 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또 지직선 청취자분들처럼 팟캐스트를 듣고 하면서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정보를 찾아본다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정보를 찾고 싶을 때는 영상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궁금한 건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아이폰의 배터리 용량인데 유튜브에서 찾으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뭐 똘기님이 코렐라인
그게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에서 찾아낸 거지. 그걸 찾고자 하면 영상이나 음성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디 그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오히려 문자가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드래그 쓱쓱 내리면서 어디쯤인지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보면서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고 두리뭉술하게 여행처럼 아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런 게 뭔지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데 싶을 때는 영상이 좀 나은 것 같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두 개가. 근데 그래서 그걸 요새 좀 보완한 게 댓글에 막 목차를 바로바로 갈 수 있게 몇 분 몇 초에 몇 이게 분 몇 초 나온다. 이거 남겨주잖아요. 그거 좀 보완한 것 같아요. 사실 정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미디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뒤에서 나올 건데 아이폰 배터리 용량처럼 좀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찾을 때는 글이 확실히 많아요. 그런데 여행이나 이런 것처럼 좀 두루뭉실한 혹은 전체적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를 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안느님이 그 매트릭스였나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었나요? 그거를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약간 이거 재밌다라고 해서 타고 계속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양자역학. 네,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름 끼치게 무서워. 여하튼 그렇고 또 이야기라는 것도 옛날에는 연극을 했어요. 말의 세계에서는 연극을 했고 글의 세계에서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어떻게 보나요? 웹툰 보고 넷플릭스 보고 또 드라마도 보죠. 네.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유튜브가 진짜로 책을 집어삼킬 것 같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쿠마님이 지금까지 이제 글과 유튜브를 비교하시기 전에 글이 탄생할 때쯤에 인류 세계를 한번 묘사해 주셨고 글이 탄생함으로써 뭐 영상 매체 이런 것도 탄생해서 멀티미디어 시대가 왔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질문이셨던 그렇다면 유튜브가 글의 세계를 삼킬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저는 근데 이 질문이 약간 갑자기 훅 점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삼킨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존 말씀하신 대로 공존해 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질문이 또 유튜브가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인가요? 그게 사실은 이 책이 정말로 답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책을 두루 살펴보는 책이에요. 집어삼킬 것 같냐라는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방법, 책을 보는 방법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교육 얘기로 넘어갈 건데 이 미디어가 지금 다양해졌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돼요,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왜 교육일까요? 되게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리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연스러웠어. 진짜 진심으로 좋다, 나온 좋다. 거였어요. 네.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수능. 수능. 수능 다 보셨나요? 네. 네. 쿠마님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본인이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긴 했겠지. 안 봤어요? 90년대생이 온다 1화 다시 들으세요. 떨기는. 그러니까 수시인데 그래도 네. 보잖아요. 수능. 안 봤습니다. 1화에 나와요. 참석을 안 했어요? 네. 1화에 나와요? 되게 네. 좋았겠다. 참석 안 한 거 나 처음 들어. 약간 스크래치인데 네. 자 조용히 하고 다들 1화 다시 듣고 오세요. 다시 쿠마님 들어야겠다. 수능 봤어요? 네, 저는 수능 봤어요. 정시예요? 네, 정시예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저 이런 거 다 밝히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때 똘기님은 뭐예요? 정시. 1화 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수능을 안 본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랬어. 취급을 안 했어. 네, 약간 말 안 섞어요. 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능 공부, 범래님은 수능을 안 보셨지만 그래도 아 그렇죠. 공부했죠. 네,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문제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없었나요? 이건 있었어요. 아니다가 왜냐면 무슨 뜻이야? 범례님은 그러니까, 수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아. 네. 이게 문제가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몰라 학생 때는 했겠죠. 이젠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안 오래돼서.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제도의 문제점? 일단은 너무 하루 만에 그 인생이 걸린 시험을 하루 만에 그치 그런 얘기 했던 것 같다. 게, 그날 뭐 갑자기 설사가 터진다든지 그러니까요. 아프다든지.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게 N회차로 보자 시험을. 그러니까 몇 회 나눠서 보자 이런 대안도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다 90년대생이니까
그런 뭔가 교육제도의 변화를 몸소 느끼던 세대 아닌가요? 맞죠. 그쵸, 저만 EBS 해도 들어왔고. EBS 들어와서 EBS에서 수능 출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한다는 이것도 몇 달마다 계속 바뀌고 맞아요. 그리고 또 6월쯤에 수능을 한번 보고 그 안내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한 번 더 봐서 둘 중에 높은 점수를 한다는 등 입학 사정관제도 생긴다는 등 수시가 생긴다는 등 술술 나오는데 아니, 수시가 생긴다는 등은 너무 옛날인 것 같고 저희 때는 수시의 비중이 정시를 넘어설 때였어요. 그치 수시 처음으로. 1차 2차 이런 거 생기면서 원래는 수시가 극소였잖아요. 그쵸. 저희 완전 어렸을 때. 대학에서 뽑아가고 싶은 사람은 너네가 정해라. 약간 이런 기조가 있었지. 제가 하려던 얘기는 전혀 이것과 갑자기 관계가 신났어. 없고요. 갑자기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신나가지고. 그럼 쿠마님이 생각하셨던 거 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학창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학창 시절이라기보다는 수능에서 일단 벗어나서 그 뒤에 제가 영어 과외도 굉장히 오래 하고 영어 학원 강사 교재 만들기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EBS 비율이 높아지면서 애들이 그냥 해설집을 외운다던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영어 과외를 지금도 하는데 네. 그 지문을 읽어보면 이런 거를 애들이 한국말로도 못 알아들을 거를 읽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한 지문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1분 30초 정도 안에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아요. 시간상 그렇거든요.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면 그 지경까지 가면 문해력이 아니라 기술을 측정하는 시험이 돼버리고. 그렇죠.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이게 암기력 시험이지 이게 어떻게 수학 능력 시험이냐 그런 얘기도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고. 저도 기억나요. 수능 공부할 때 EBS 말씀하신 대로 해설지만 읽고 EBS 지문만 계속 공부하고 거기서 그냥 변형 문제 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뜬금없는 질문인데 지금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지 않았나요? 네, 절대 평가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9등급 이렇게 안 나누고 등급을 아니, 나눠요. 등급이 절대 등급인데 평가. 100점부터 90점, 80점 이렇게 등급을 10점 잘라요. 단위. 그러니까 1등급만 60만 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다 잘 그치, 보면 다 그럴 잘 수도 보면. 있죠. 이게 수능 이전 학력고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수능 같은 혹은 모의고사에서 주어진 텍스트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5개 보기가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시험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이렇게 짧은 텍스트에 5개 보기가 주어진 이 형식에 맞춰서 이뤄지게 돼요. 지금 교육이랑 아까 전에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공존하면서 교육에 큰 혼란이 왔다. 근데 그 혼란이 뭐라고요?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어진 글에 근거를 해서 답을 골라라 하는 굉장히 글자 중심적인 시험이에요, 이게. 제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글에만 집중을 한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 짧은 텍스트조차 애들이 못 읽는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미디어가 다양한데 애들은 더 이상 글자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글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수능 지문은 사실 책 한 권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텍스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애들이 못 읽고 굉장히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이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읽는 건 기본이고 지문도 못 읽고 애들 맞춤법도 엉망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니냐, 애들이 글을 못 읽는다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했는데 여전히 평가는 텍스트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린 세대들은 적응을 못하죠. 이제는 정보를 읽고 쓴다기보다는 보고 찍는 것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이 사실 국어 언어 영역 보면 지문을 하나 주고 작가의 의도를 고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작가가 답을 못 맞추는 경우. 저 맞아요. 저 일화가 생각났어요. 제가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국어국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로 작가분을 직접 만나서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었어요. 까먹었는데 그 작가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과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텍스트를 교수님으로부터 다 배웠잖아요. 분석 다 하고. 그래서 그걸 작가님한테 작가님 이런 식으로 책을 쓰셨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걸로 쓴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말씀하신 걸 제가 몸소 체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댓글을 막 시시각각 달잖아요.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댓글을 시시각각 달 수 있고, 나무위키 같은 경우도 여러 명이 함께 공동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능은 답이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작가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답을 내세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능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1교시 언어 영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요? 수학이나 과학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문해력에 얘기하다 보니까 언어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사실, 언어랑 외국어. 네, 언어랑 외국어. 이 문해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 책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을 포함해서 소리와 이미지, 영상을 보고 찍는 능력, 그리고 공간의 구성을 이해하고 비언어적인 제스처 등을 읽어내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포함해서 문해력을 정의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것을 멀티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멀티 리터러시가 말이 그런 건데 그냥 좀 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글만 잘 읽고 그냥 헛똑똑이 애들 말고 진짜 배기 똑똑이들을 찾아내자라는 말로 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마님? 진짜 백이 똑똑하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맥이 같은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진짜 백이 똑똑하다라는 말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멀티 리터러시로 문해력을 정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글을 잘 못 읽으시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보다 배움이 약간 부족해서 뭐 생활적인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배움이 부족했거나 혹은 글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읽던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글을 잘 읽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백이 똑똑하다라는 것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잘 못 읽으니까 멍청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못 읽어도 영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고 오디오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교육이 글 중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다른 미디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제 쉽고 편하게 영상으로 보면 되네. 이게 정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실은 거짓 정보일 수도 있고 허위 정보일 수도 있고 과장 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60이 넘으셨는데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세요. 오랜 시간. 맨날 링크 보내고 그러거든요. 아들아 이거 읽어라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이 지하철에서 가끔 엄청나게 크게 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걸 틀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전도하시는 분들,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도. 근데 제가 오늘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이 거리에 나왔을 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박정희 시대의 어떤 이러저러한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빠르게 전파되고 퍼질 수 있었던 게 저는 영상과 오디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튜브를 보고 다 이 장소에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예시가 영상의 특수한 특성을 얘기하기 위한 예시인가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영상이 발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글이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잖아요. 실제로 뭐 대자보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이렇게 돌려담아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다들 광장에 나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냥 매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영상만의 특수한 뭔가 힘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영상이 갖는 특수성은 이제는 유튜브 시대에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책이었을 때는 뭐 대자보도 쓸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잘 쓰는 사람들이 그런 출판 권력을 가졌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가짜 정보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영상의 특수성으로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퍼지는 범위가 더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도 영상은 굉장히 쉽잖아요. 글보다 훨씬 쉽거든요, 영상이. 그런 점에서 이제 노인분들,
그러니까 글 중심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았던 노인분들이 대자보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모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 중심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를 86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80학번 60년대생인데 이분들이 위도 아래도 뭔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익숙한 이 86세대가 글자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유튜브만 보고 그리고 자기보다 아랫세대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나무위키 베껴서 숙제로 제출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배적인 미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활하는 양식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라는 거를 확인해 봤어요. 이런 현상을 짚으면서 저자가 리터러시는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이라는 얘기예요. 바벨탑처럼 위로 올라가서 문해력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현재 새로운 미디어가 나왔다. 이거를 얼른 인식하고 이 미디어를 읽어내는 법을 잘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미디어의 독법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 뭐 글을 읽고 쓰는데 굉장히 강하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찍는데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글만 잘 읽고 쓴다라고 해서 문해력이 높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세대마다 강한 미디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읽고 쓰는 것과 보고 찍는 것,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것, 뭐 이 모두를 포함하는 리터러시 개념이 저는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잘 교육하고 서로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리하게 각각의 미디어를 잘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쿠마님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수능에 지금 듣기 말하기 영역 그리고 읽기 쓰기 영역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시청과 촬영 영역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촬영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촬영이라는 게 지금은 꼭 어디 고등교육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뭔가를 많이 찍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쓴다는 게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읽을 줄 알면. 근데 잘 쓰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뭐 영상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게 하나의 이제 뭔가 문해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지표도 생겨야 된다는 얘기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영상 만들고 찍기 사실 지금 어린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행평가로 제가 알고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봐야 된다 이런 걸. 근데 아니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책을 안 읽어서 이게 쿠마님의 의견인지 그 저자분들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례님은 지금 수능이라는 그 텍스트 기반 시험 틀 안에서 질문을 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 쿠마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텍스트 기반 시험을 벗어나서 지금 예시처럼 수행평가처럼 아, 정확히 평가를 짚으셨네요. 해야 된다는 것 왜요? 같아요. 수능에도 듣기 말하기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이 왜 필요하죠? 아니 이게 어렵다. 왜냐면은 사실 요즘은 수행평가 베이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는 학년들도 있고 그런 학년들은 수행평가를 여러 번 보면서 점수를 받아내는데 근데 이 수능이라는 거가 들어가는 순간 수능이라는 시험은 대입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야 되는 거지. 그걸 만약에 수행평가로 할 거냐 아니면 법례님 말대로 수능을 유지하는데 거기다 뭔가 더 추가해버릴 거냐 이런 논쟁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지금 아까 처음에 초입에서 수능을 비판했던 이유는 문자 기반의 시험이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잖아요. 지금 뭐 옛날에는 듣기 평가도 없었던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없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모두가 동시에 조용히 하고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럼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영상이 우리의 뭔가 독해 능력이나 문해 능력의 확장판이라고 뭔가 이해되고 그거를 길러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뭔가 컨센서스가 생긴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영상에 대한 매체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걸 주장하시는 건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답을 내놔 이렇게 어떻게 물어본 게 할 아니고 그래서 어쩌자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수능은 별로 수능 이렇게-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찬성하지 않아요. 제가 음.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뭐랄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사범대에 나왔다 보니까 평가가 가지는 효율성이라던가 경제성 같은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신뢰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수능은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받고 싶은 마음. 근데 그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따라하기 위해서 쿠마님이 생각하는 교육관 혹은 그런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평가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술대학, 그러니까 미대를 들어갈 때 실기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실기시험이요? 네. 근데 실기시험이 굉장히 틀에 박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미대 예시는 왜 나오신 거죠? 첨언을 해도 될까요?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쿠마님은 실기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물인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약간 문제인 것 같고 차라리 아까 스펙트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컬러 스펙트럼이 좀 떠올랐는데 학생들이 점수를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급이 나와서 수평적인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컬러에 맞는 등급을 받아가는 거죠. 위아래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에피소드의 주제가 지금 영상이잖아요. 영상 매체가 문자 매체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 아직은 좀 물음표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상이라는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상 매체 그리고 그 텍스트라는 글 매체를 넘어서서 약간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로 넘어갔잖아요. 뭔가 그거 연결고리를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영상 얘기를 하다가 수능 얘기에서 좀 이렇게 교육 얘기로 곁다리로 흘러 들어온 건지 다시 그러니까 영상으로 돌아가는 스토리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면 지금 쿠마님이 교육이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유가 돼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곁다리인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곁다리예요? 근데 숨은 주제 아니에요? 숨은 메시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곁다리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살짝 다뤄보고 싶기는 했어요. 그 지지익선에서 교육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짝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고 정확하게 주제는 문해력.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과 문자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영상이랑 교육이랑 연관지어서 궁금한 게 그럼 어쨌든 뭐 정시수시 시스템을 넘어서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교육도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걸 넘어서 평가까지 네. 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영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꼭 영상을 교육 자료로 써야 되나?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면은 그게 영상에서 가짜 정보를 선별하고 좋은 영상을 찾는데 어쨌든 베이스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도 조금은 동의하는 게 문자 누구의 동의예요? 똘기님. 아, 똘기님. 방금 똘기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똘기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게 문자와 뭐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절을 말의 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나온 시절을 문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두 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완전 다른 A와 B가 생긴 것 같은데 영상은 제3의 뭔가 이렇게 소통 수단이 나왔다기보다는 말과 글자를 합치면 약간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되잖아요. 이게 영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다들 떠올리는 영상이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똘기님이랑 범래님이 얘기하신 영상은 글 기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넘어가는 영상 아니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준 게 뭐 특정 정치 집단을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 손쉽게 그 소식을 받아듣고 혹은 뭐 가짜 뉴스 같은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큰 허들 없이 느끼게 되고 그런 영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영상이 글과 말로 돼 있잖아요. 아니 영화를 생각하면은 글은 없잖아요. 영화를 생각한다면 말은 있지. 그러니까 말은 있지. 그러니까 그 똘기님 의견에 조금 첨언을 한 거예요. 영상을 우리가 제3의 뭔가 독해력으로 상정하고 이거에 대한 교육과
뭐 계속 교육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려면 이게 글과 말과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뭔가 소통 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말과 글을 합치면 영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도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거 읽지 말고 책 읽어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안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전달 영상이랑 예술 영상이랑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술 영상은 저도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근데 그게 왜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죠. 정보 전달 영상은 거기 자체에 문학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지직성과 클래식 음악은 다르잖아요. 근데 문학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만드는 사람의 창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들어가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꼬아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우리가 예술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해하려면은 좀 공감 지능도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한데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정보 전달 영상 등은 그런 게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근데 저는 우선 첨언을 좀 하자면은 범례님이 아까 그러니까 말에서 글이 발생했을 때는 교집합이 없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레벨 2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 매체는 레벨 3는 아니고 그냥 레벨 1, 2가 합쳐진 무언가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레벨 3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영상 매체의 기본적인 개념은 정말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1분짜리 영상을 봤을 때 이미지로 잘라낸다면은 뭐 한 몇 만 장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림 하나를 보고 생각하는 거랑 그림 100만 장을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룩 넘어간 거를 해석하는 능력은 정말 다른 능력이라 생각을 해요. 이해했어요. 지금 수능에 지금 내가 박혀 있는 것 같아, 틀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민들레 호씨 많이 날리잖아요. 장난 아니던데. 네, 거의 눈처럼 날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5분 동안 민들레 호씨 날리는 것만 보여줘. 그 영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건 글도 없고 말도 없는데 이거는 똑같이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똘끼 범례님이 언어 기반 영상을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영상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영상에 비해서 문자 콘텐츠가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영상 제작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도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글은 사실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똘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틱톡이나 유튜브가 누구나 영상을 찍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생긴 플랫폼이긴 하지만 영상의 질이 좀 갈리죠. 약간 진입장벽의 느낌에서도 확 다른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블로그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나 이제 글 기반으로 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진입장벽을 그렇게 높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글의 퀄리티는 다른 문제겠지만 근데 이제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유튜브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많이들 진입장벽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블로그 한번 시작해볼까랑 나 유튜브 한번 시작해볼까가 주는 무게감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뚝딱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들 때 글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글을 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저자분이 원고료를 많이 이렇게 비싸게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글 때문에 내가 종이랑 연필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영상, 그러니까 어떤 영상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글로 쓰는 거랑 영화하는 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이 이런 점에서 경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니까 저렴하다. 가성비 좋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글이 합치기도 잘합니다. 우리 과제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쫙 있잖아요. 검색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쭉 훑어보고 내 의견이랑 뭐 거기에서 본 의견이랑 짜집기해서 넣고 수정하고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과제를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영상은 이걸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ABC 영상을 보고 A에서 요 부분, B에서 요 부분 이렇게 막 잘라서 오는 게 글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유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글은 경제성도 높고 영상보다 유연성도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게 추상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발끈 묶기를 배우려고 해요. 글을 볼까요? 영상을 볼까요? 영상을 영상. 봐야죠. 영상을 보겠죠. 왜 그런가요? 보고 따라야 돼. 네, 보고 따라하죠. 이거를 영상이 글보다 구체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성, 구체성 할 때. 그러면 사랑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랑을 설명할 때 글을 쓸까요? 영상을 만들까요? 어려운 전 거 아니야?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추상성이 글이 높냐, 영상이 높냐라고 얘기하기가 좀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설명하는 게 제일 추상성이 클 것 같긴 한데. 주관성도 클 것 같아요. 미디어마다 그게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되는 것은 글이 영상보다 추상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여기에 약간 이견을 제시할 거예요. 왜요? 저는 글하고 영상이 누가 더 추상성이 높은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오진 않는데 저한테 있는 두 가지 사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언어적 사고하고 심상적 사고입니다. 언어적 사고는 말 그대로 언어 기반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뚝딱뚝딱 이렇게 하죠. 그리고 미래의 지식을 남기는 행위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이 생기죠. 이거를 역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잠깐 대입을 해볼게요. 코로나 사태가 퍼졌어요.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 퍼졌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일련의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언어랑 역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행위 자체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걸 쉽게 말하면 순차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언어적 사고, 역사적 사고, 순차적 사고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심상적 사고인데 제가 행복을 찾아서 2부 발제할 때 이 얘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예시로 순전히 하나의 색채를 사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색깔을 사고하고 있는 경우.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사고라는 말은 왠지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가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색채를 사고하고 있는 경우. 그냥 노란색을 떠올린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노란색은 다 다른 노란색이에요. 근데 그 노란색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영상은 이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구현을 하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독자, 그러니까 그걸 본 청취자와 감정적인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범래님 지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저는 물음표인 게 이게 과연 영상의 특징인가 싶어요. 그림의 특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말과 글을 벗어나서 이미지, 영상, 오디오예요. 근데 제가 굳이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림은 박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란색을 떠올렸을 때 그 노란색이 딱 박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그런 점에서 제가 영상 매체를 드는 거고 내가 생각한 노란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노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지금 제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에피소드를 진행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목차를 그리면서 듣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피소드의 전체의 무릎은 유튜브가 책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유튜브랑 크게 관련 없는 얘기만 나오는 느낌? 글과 영상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지 굳이 책과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냐 이게. 오히려 이 노란색이 글로는 내가 생각하는 노란색, 뭐 어두워지는 노란색이든 밝아지는 노란색이든 이걸 글로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확한 노란색을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논리를 짚는다면 이런 영역은 유튜브가 이기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영역은. 근데 이 대전제가 모든 영역에서 유튜브가 책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야, 영상은 이런 분야만 이길 수 있어 라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쿠마님이 제가 비슷한 질문 했을 때 이거 제목은 어그로였고 책에서도 사실 책도 이기다 지다의 내용이 아니라 책과 유튜브가 공존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쿠마님도 그런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견을 제시한다고. 네, 제가 지금 하셨으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영상 자체의 추상성에 대해서만 지금 이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상을 전달할 때는 저도 안느님처럼 영상이 좀 더 적합한 미디어 같아요. 근데 쿠마님 지금 영상이 글보다 추상성이 적다에 이견을 제시하신 거 끝났어요? 네. 근데 방금 쿠마님이 얘기하신 게 빌드업 하신 게 글이 추상성이 높다를 지지하시는 의견 아닌가요? 영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점점 어두워지는 노랑을 딱 보여줄 수 있고 근데 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거기서 말하는 추상성은 예를 들면 뭐 어벤져스 얘기를 책으로 읽었을 때 떠올리는 어벤져스 이미지를 다 다르잖아요. 그럼 추상성이 높은 게 맞지 않나요? 그러네요. 덜 정확하니까. 근데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땐 저라면 영상을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글이 낮고 말이 낮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추상성이 높다는 거는 쿠마님의 정의로는 묘사가 추상적이다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대상이 추상적이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가끔 소설 원작인데 영화된 거를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네, 독자가 머릿속에 구현하고 있는 게 잘 영상화되지 못한 건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했지롱. 나 그거 안 봤어. 그 원작이 더 막 야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냥 뭐 많이 얘기들 하는 게 남주의 맞아, 이미지가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남주 이미지가 좀 너무 다르다. 예상과 다르다. 그쵸. 거기가 약간 야한 소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형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는 거야. 근데 영화가 나왔는데 강아지 닮은 사람이 치와와 같은 애가 나왔어. 온갖 치명적인 척 다 하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똘기님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실망은 한 적 없고 어. 그러니까 거꾸로 영화를 보고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제 원작 소설을 봤는데 아 영화 진짜 잘 만든 거구나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네. 많죠. 뭔데요? 그런 건 뭐였어요? 그 혹시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아세요? 아니요. 장동건 나온 건데 넘어가죠. 네. 뭐 이런저런 예시가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한 미디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둘 다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해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가 정말로 책을 집어삼킬 것인지 토론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읽기와 쓰기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안 나왔던 주제는 아니었어요. 꾸준히 읽기는 이런 것이다. 아니면 읽기의 의미는 이것이다. 읽기를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쓰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던 주제긴 한데 이 정도로 많이 팔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읽기랑 쓰기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그리고 요즘 또 나오는 책이 1인 출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영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에 비해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사서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많이는 안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재미있게 살펴본 현상이 제가 독서 토론 모임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독서 모임이 이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독서 모임이 정말 많고 약간 고급진 모임처럼 포장을 해요. 저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반작용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상이나 오디오 매체가 너무 뜨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자 매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동시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글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세련된 일인지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라는 주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독서 모임이 굉장히 세련된 모임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이 두 현상에 대해서 하나 떠오른 질문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생각해 왔던 것인가? 그래서 너무 신성시해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일련의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전제에서 좀 동의하지 않는 게 북클럽을 좀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하는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북클럽이 뜨면서 동시에 그 영화 해석하는 모임도 같이 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매체라서 더 고급져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작품을 보고 해석하는 일 자체가 좀 고급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약간 그 전제에서는 조금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저도 동의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지만 제가 일단 생각을 해왔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책은 한 권 모두 봐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독서 모임도 여러 가지 책을 막 읽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뭐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깊은 토론을 한다. 그다음에 책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되게 깊은 토론을 한다. 이것이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유튜브에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보다 저거보다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리고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다른 거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내 취향이 아닌데 계속 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책은 한 권을 정전처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쓸모있는 깊은 얘기를 나눠야 드디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책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텍스트에 압도당하는 건데 한 권을 다 읽지 못하니까 다음 책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책을 왠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읽기에는 재미가 없어. 그럼 유튜브처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한 권을 다 읽어야 비로소 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책이 문자를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잡지라든지 그런 건 좀 이제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는 게 좀 약하고 넘어가다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좀 읽을 수 있고 신문도 뭐 신문도 선별적으로 그렇고, 읽을 수 있고 범래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매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글자 매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책으로 그러니까 책 잡지 말고 신문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출판할 때 그 책, 물론 다 출판이죠. 여하튼 그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게 이런 현상,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한 권을 다 읽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형상이 텍스트가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저거보다 하면 책을 읽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처럼 저는 자유롭게 이것저것 볼 수 있어야 사람들이 영상과 글 모두에 대한 문해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려면 모든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책을 이것저것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본 재미있는 뭐 영상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완전 동감해요. 근데 요즘에는 도서관 안 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 행동을 대신하는데 가끔 이게 좀 너무 민폐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냥 그러니까 도서관이죠. 이런 장소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모임? 네. 그러니까 글을 써서 올리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텍스트 중심이긴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막 자유롭게 공유한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문해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긴 텍스트를 한 자리에서 앉아서 지그시 읽어내는 능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이다 혹은 학문적이다 하는 좀 어려운 영역은 계속해서 텍스트랑 함께 합니다. 진짜 쉽게 말하면 논문은 여전히 글로 쓰는 거지 영상으로 제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읽고 쓰는 게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유튜브만 보면 이 읽기와 쓰기 능력이 소수 엘리트들한테만 집중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독법이 중요한 동시에 텍스트 독법이 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읽기 쓰기가 영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비율보다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슐라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슐라님이 한국어를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처럼 추상성이 높아서 이 책에서는 추상성이 높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단어나 개념이 어려울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텍스트 독법을 약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해력을 사회적 역량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가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문해력은 그 멀티리터러시를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읽기 쓰기를 포함해서 보고 찍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문해력의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교육을 해서 공동의 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사실은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 말고도 멀티미디어 혹은 멀티리터러시 시대가 되면서 변화한 건 굉장히 많아요. 쓰기도 변화가 생겼죠. 어떻게 변화했나요? 영상을 찍는 것도 좀 쓰기에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요. 글 진짜 쓰기. 글 쓰는 진짜 거. 글 쓰는 거? 영상처럼 글이 바뀌는데 네. 인스타스럽게 혹은 유튜브스럽게 글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얇아지고 짧아져요. 그러니까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서 쓰기에 대한 책 혹은 1인 출판에 대한 책이 점점 더 새삼스럽게 각광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진 책의 내용을 짧은 호흡의 강연이나 영상으로 담아내거나 세 줄 요약을 해달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세 줄 요약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긴 내용을 입력을 하면 세 줄로 요약을 해준대요. 이런 게 뭐 정보의 습득과 읽기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인스타화된다, 유튜브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뒷북인데 아까 중간에 논문 같은 거는 결코 이제 결국에 대체될 수 없으니까 텍스트 교육도 균형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중간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딱 떠오른 게 원래는 저도 책이 집어삼켜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가 논문이야말로 영상으로 제일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논문이 대부분의 논문이요. 뭐 사회과학도 그렇고 공학도 마찬가지고. 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수학식을 어떻게 영상이나 말로 풀어내죠? 네네. 그래서 수학식이야 뭐 그냥 영상에 자막으로 넣으면 되죠. 근데 다른 예를 들어 공학에서 다른 분야를 설명하려면은 지금은 뭐 논문에 사진을 삽입한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하면은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근데 저도 딱 그 지점이 뭔가 이야기가 이상한데라고 딱 느꼈던 지점인데요. 앞부분에서 쿠마님의 논지는 이 텍스트만 읽고 쓰는 능력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건 저의 의견이지만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멀티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 지금 텍스트만 중요한 게 아니다. 텍스트로만 보는 시험은 뒤떨어진 거다. 지금 애들은 텍스트 기반이 아닌데 이런 걸로 들렸어요. 그렇다면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평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시다가 근데 결국에 논문과 같은 정말 정점에 있는 평가 시스템은 텍스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텍스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논문 같은 이제 학자 위주 가 그런 지식인층이 저는 텍스트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놓아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쿠마님도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놓아줄 거예요? 것 같지 않다. 놓아줄 것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난 이해가 안 돼요.
놓을 수 없다인가요? 놓을 수 없다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놓을 수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놓아줄 것 같지 않다가 더 맞는 쪽인 게, 결국에는 영상을 보고 듣고 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 뭐라 그래,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서 그게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논문이 영상으로 대체가 안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쿠마님의 견해 저는 궁금한 게, 이 속에서 쿠마님의 견해는 그 최상층에 있는 평가 시스템이 텍스트 기반이 벗어나야 된다고는 생각하세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이 놓아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입장벽이 읽기 쓰기가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이제 내가 주고받고 할 때 진입장벽이 높으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생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지식인들 중에 어떤 분들 혹은 그 계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놓지 않을 거다.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복잡한 거는 복잡한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 줄 요약이나 아니면 강연을 짧게 잘라서 편집본을 만드는 것처럼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복잡한 대로 이제 보여주려다 보니까 글 중심 위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 논문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합쳐져서 놓아줄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이해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읽기 쓰기가 진입장벽이 높다고 방금 하셨는데 분명히 그 전에는 영상 제작보다 낮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가 기술적인 면,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면하고 이 읽기 쓰기라는 걸 정말 높은 수준의 읽기 쓰기, 높은 수준의 뭐 보고 찍기 이런 건 다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겠지만 여기 제가 말하는 진입장벽은 내가 제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에 더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영상이 더 어렵지만 보고 이해하는 건 영상이 더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입장벽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공급의 진입장벽이냐 수요의 진입장벽이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쿠마님이 말씀하시는 건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작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영상은 수요하는 입장에선 진입장벽이 낮아서 공급하는 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편하지만 논문과 같은 거는 공급자가 그거를 힘겹게 써야 되는 거고 수요자 자체가 대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지식인 정리하기에는 층이니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쿠마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그 읽기 쓰기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 익숙해진 세대들 사이에서 진짜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될 것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그러니까 그 석박사쯤 되시는 분들이 그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 텍스트를 그럼 놓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의 대전제는 그 소수가 된 텍스트가 아직까지도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류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텍스트가 결국엔 소수가 돼서.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류로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분 이제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죠? 근데 이런 토론을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맞는데 뒤에 더 나올 건 뒤에 나와. 재밌는데? 아니, 난 궁금한 게 쿠마님이 결국에는 그 텍스트가 최정상에 있을 거라는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를 소유한 자만이 그 정말 귀중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전제를 깨지 않는 이상 사실은 쿠마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수능이 바뀌어야 된다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텍스트가 가장 위에 있는 거를 제가 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밑에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상을 보니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바뀌어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새롭게 바꿀 사람들이 이 중심에서 벗어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다른 리터러시 개념,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수단들, 그러니까 글이 뭐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고 이 미디어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해요. 이게 미디어의 이해, 슐라님이 하신 것 중에 한번 다뤄주신 적이 있는데 뭐 정말 간단하게는 거북목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받치고 있는 새끼손가락이 점점 패인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거 나왔던 것 새끼손가락은 같은데. 처음 들어봐요. 새끼손가락에 페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받치는 예. 폰을 두 번째, 받치니까? 폰 받치는 부분이 패일 거다. 이런 되게 단순한 몸의 변화도 있겠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고 인식할 수 있는 글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텍스트가 지배적인 어떤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두 개를 다 키워야 돼요. 영상 독법, 텍스트 독법.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한 영상을 오래 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드라마를 하나씩 매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즌이 그냥 통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는 거죠. 보여주는 형식. 그래서 이 미디어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 인식하는 것에 계속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미디어가 지금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될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오디오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각각의 특징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잘 독법을 깨우쳐야 되는데 요즘은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색이 다 되는데 뭐하러 책을 보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 인터넷만 보니까 난독증이지. 그러니까 긴 글 못 읽으니까 너는 난독증이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거를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짧게 영상이 이렇게 간단한데 텍스트 매체가 왜 의미가 있는지 혹은 텍스트 매체가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좋은데 영상이 왜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텍스트가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가? 영상 매체가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재밌는데 이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게 캐캐 묵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부터 그럼 신문이 왜 의미가 있는가? 인터넷 뉴스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럼 신문이 사라질 것인가? 책이 사라질 것인가? 이북이 나왔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뭐 신문은 약간 좀 많이 죽었지만 책은 뭐 불티나게 아직도 팔리죠. 그럼 지금 보면은 그냥 그 둘은 공존하는 거구나가 저의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잘 나왔다는 거랑 그렇다면 텍스트는 왜 유지되어야 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 아닌가 이제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텍스트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에 의미가 아직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텍스트에는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딱 하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묘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독자가 한번 거쳐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거. 그게 텍스트가 존재해야 되는, 아직까지 남아야 하는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지. 영상이랑 책은. 그렇죠. 아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까라는 질문 자체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유튜브랑 책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문해력이라는 거는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읽어낼 것인가인데 이 읽는다는 것 혹은 안다는 것이 저는 다룰 줄 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미디어들의 차이를 알고 그에 맞춰서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이건 정말 곁다리인데 문해력 측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이 얼마나 내가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울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문해력이라는 거는 국가가 교육으로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공공의 역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자의 의견에 동감을 해요. 그래서 뭐 교육의 양을 늘려야 한다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로 나아가고 싶은데 또 전문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을 못 드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논문 얘기 나와서 조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제가 보기엔 문자를 영상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능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은 수동적으로 읽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 시간은 한 권을 읽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시간은 다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자를 읽는 자가 영상을 읽는 자보다 항상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그래서 우위를 따진다면 아까 뭐 이렇게 문자가 뭐 최상위 지식인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생각해 본 건데 그게 꼭 최상위 지식인층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능동적으로 읽은 정보의 그 질은 수동적으로 얻은 정보의 질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문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가 절대 넘보지 못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전 지금 딱 범례님의 저 시선이 지금 기성세대 분들의 시선이라 생각해요. 이 수능을 텍스트 위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쿠마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글이 우위에 있다라는 전제가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도 글로 읽은 사람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저는 들려요. 글로 읽은 사람이 좀 더 잘 이해한 거고 글로 이해한 사람의 얻은 정보가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더 나은 정보야. 이런 식으로 우익을 나누시는 거라 들리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를 그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독해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과 시간과 그 능동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시간이 더 굉장히 고생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고생했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좀 더 문자일 때 크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들인 인풋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아까 영화 얘기 잠깐 하셨지만 영화를 그냥 한 번 보고 나오는 사람과 한 번 보고 그걸 분석하느라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얻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 영상을 보고 공부한다는 게 결국 문자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공부할 수도 있죠. 계속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뭐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랑 문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위를 따지는 거지. 네. 이건 우위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문자를 하나씩 독해한 사람이 더 이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근데 이미지를 이해하려고 그 이미지를 여러 번 보는 걸 문자로 대입시킬 수는 없죠. 문자 자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이게 다른데 어떻게 우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화식을 풀어요. 점화식을 정말로 열심히 풀어서 정답을 낸 사람과 점화식을 풀어내는 걸 영상으로 본 사람의 이해력은 물론 같을 수 있겠죠. 뭐 집중하면. 근데 논문 얘기가 나와서 계속 그 얘기가 머릿속에 맴도는데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다 읽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논문의 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해하는 데 문자가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느님이 생각하시는 정보와 범래님이 생각하시는 정보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면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이 회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언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어 정의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한정돼 있다는 게 이 에피소드의 가장 큰 허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영상보다 글이 훨씬 능동적인 읽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를 읽는 데에도 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영화를 볼 때 멈춰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이렇게 하진 않지만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하면서 새로운 면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해석의 여지가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라는 것은 물론 대사가 있고 나레이션이 있겠지만 글 중심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그러니까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글이 훨씬 더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쿠마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보라는 그 개념이랑 여기 있는 다른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정보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명이 다 각자 얻는 정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보라는 건 수학식 같은 거예요. 예.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정보. 그러니까 팩트 같은 뭔가 사실을. 논문을 예를 들어 똘기님이 논문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논문 나왔어. 뭐뭐에 대한 연구와 탐구. 갑자기 비가 내려.
웃으면서 막 네. 비가 내려. 수학실 가운데 이렇게 자막으로 떠. 난 그런 게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그건 영상이 아니라 영상인 척하는 텍스트인 그러네, 거지. 그러네. 그 비만 내리면 영상이에요? 아니, 슬라이드 노트로 그걸 쭉쭉 풀어서 영상으로 만든 건 영상이 그거를 아니잖아. 영상이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영상이라는 건 이미지를 말하는 거잖아. 노란색처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영상 논문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는데 사실 좀 모순이 있었던 게 거기에 수식이 자막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막 흐리멍텅하게 어. 싹 들어와. 수시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 네, 어쨌든 완전한 영상 논문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영상이 다 달라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청취자분들도 각자 머릿속에 그리는 영상과 문자 매체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로 취득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이냐에 따라 뭐 범례 같은 반응, 안느 같은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은 팟빵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